안녕하세요. 알찬 방송 그리고 밝은 방송 여러분과 함께하는 최후의 오크의 경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쌀쌀하고 추운 바람이 불지만 높고 맑은 파란 하늘을 보면 또 그 찬바람이 쌩쌩 불면서 낙엽이 뒹굴면서 그런 스산하지만 또 아름다운 초겨울의 감성이 또 조금씩 사람들의 마음을 자극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파월이 나와가지고 오랜만에 뭔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오늘 내용은 별로 중요한 거 없는데 그냥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냥 다 만들고 나니까 이 별 내용도 아닌데 이거 영상을 올릴까 말까 조금 사실 고민도 했습니다. 그런데 해보죠. 별거 아니어도 또 이렇게 회사 출근하는 마음으로 하나씩 영상도 꾸준히 한번 만들어 보고 또 그런 과정도 있는 거죠. 별거 아니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제 나름대로는 뭔가 어제 재밌는 게 있어가지고 영상을 만들었겠죠. 뭐가 재밌었냐면 파월이 어제 나와선 발언 중에서 저는 조금 이거 좀 심상치 않은데 하고 조금 하나 좀 짚어냈던 게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이 앞으로도 계속 이 얘기를 한 번 더 하냐 좀 확신을 해봐야겠지만 그래도 이것도 하고 좀 뭔가 주시해야 될 그런 의미심장한 발언이 나온 것 같거든요. 그게 뭔가 한번 보죠. 어제 파월이 어디서 뭔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가 있네요. 영어로 long way to go. 가야 할 길이 멀다. 님은 먼 곳에 있다 그런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한 얘기가 영어로 we will tighten further if needed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제목하고 가사만 보면 미국의 컨트리송 가수들이 하는 그런 앨범 낸 것 같네요. 그런데 그게 아니죠. 이제 금리 정책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 연준의 입장에 대해서 파월이 어제 했던 얘기를 중요한 대목만 뽑으면 이런 거라고 합니다. 갈 길이 아직도 멀다. 누가 지금 곧 도착한다고 했느냐. 아직도 우린 갈 길이 멀고 그리고 언제든 필요하다면 우리는 좀 더 땡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제 IMF에서 주최하는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패널로서 토론자로서 참석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미국 물가에 대해서 누가 질문하고 지적하니까 말하기를 즉석에서 대답한 게 아니라 준비해온 거를 술술 읽었다고 하죠. 내려보고 아주 작정하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쯤 이 기회를 빌어서 시장에 확실히 이런 말을 해야죠. 전날 열심히 잠 안 자고 스탠드 딱 불 켜고 밤에 이렇게 딱 적어가지고 워드 하나 딱 뽑아서 준비해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집중해야 되죠. 뭐라고 하셨냐면 파월이 지금 미국 인플레는 하락했지만 우리가 목표로 하는 2%는 훨씬 웃돌고 있다. 그러면서 언제든 추가 긴축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시장은 사실상 저번 주부터 금리 인상은 이제 종료됐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은근히 좋아하고 있었는데 파월이 이런 얘기를 해서 일제히 하락했다. 어제 하루 그동안은 이제 며칠 동안 7, 8일 동안 계속 오르면서 너무 좋았는데 어제는 이 파월이 찬물을 끼얹어서 하락했다. 그리고 국채금리도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보시죠.
뭐라고 했냐면 인플레이션은 몇 번이나 우리를 속인 적이 있다. 헤드페이크라 이거죠. 헤드페이크가 그 농구에서 이렇게 스포츠에서 싹 고개를 돌려서 저쪽을 보면 아 저쪽으로 슛을 넣으려나 저쪽으로 패스하려나 하고 수비가 움직이는데 몸과 손은 다른 데로 노룩 패스하듯이 페이크 슛을 하듯이 그렇게 페이크를 하는 거죠. 인플레이션에 지금 나오는 각종 그 관련 통계들이 언제 어떤 식으로 속임수가 되고 다시 또 다른 방향으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통계 지표 인플레이션이 착실히 둔화되고 있고 고용도 둔화되고 있다. 모든 게 좋지 않느냐 라는 그런 거 우리는 전혀 믿지 않는다 그 얘기죠. 그리고 더 긴축하는 것이 적절해지면 우리는 언제든 주저하지 않고 그렇게 하겠다 라고 합니다. 2% 하려면 멀었고 아직 택도 없다. 그리고 요새 굉장히 미국 경제 좋다고 하는데 그런 강한 성장이 오히려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는 과정에서 방해가 될 수 있다. 그러면은 그때는 언제든 대응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겨우 몇 번의 경제 지표들로 인플레이션을 확인하지는 않겠다라는 얘기죠. 또 요즘 경제 성장률이 뜨겁다고 하는데 그건 바로 인플레를 더 되살려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우리 연준은 참을성을 가지고 지켜볼 것이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런 발언 뒤에 그러면 연준이 여기서 바로 금리를 인하하는 게 아니라 금리를 계속 우리 예상보다 몇 달 더 이 상태로 높게 가져가고 필요하면 한두 번 또 올릴 수 있다는 얘기인가 하면서 바로 단기 금리가 올라가게 되죠. 몇 달 뒤 금리가 어느 정도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면서 배팅을 하고 응찰을 하는데 이미 몇 달 뒤면은 금리도 이만큼 내려가겠지 생각을 했는데 파월이 또 아니다라고 하니까 다시 단기물의 금리가 그만큼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보니까 파월이 그런 발언이 나오고 나서 단기금리 위주로 금리가 다시 더 올라갔다고 합니다. 물론 파월이 이런 말 한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사실 저번 주에도 이런 얘기는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도 시장은 이번에 반응했어요. 시장은 사실 저번 주에 옐런이 나와서 조삼모사식 국채 발행 계획을 짜내놓고 파월도 거기에 은근슬쩍 동조를 하면서 이제부터 시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금리 인상은 이제 확실히 끝났네. 국채 금리도 그때부터 내려가기 시작하고 채권도 다시 오르기 시작하고 주식도 엄청나게 오르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앞으로 모두 상승할 일만 남았구나. 다들 그렇게 그래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하고 합의 보기 시작했고요. 비록 지표들이 조금씩 경기 침체 둔화의 조짐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것은 그래봤자 아주 가벼운 침체 정도로 그칠 것이고 워낙 지금 상황이 좋으니까 오히려 이것이 물가를 착하게 착륙시켜 주어서 내년 중반쯤에는 연준도 다시 금리를 인하하게 될 거다. 그런 시장에 의견들이 완전히 통일돼서 대세로 자리 잡게 만들어 버렸죠. 불과 7, 8일 사이에. 이제 보시면 아시죠? 관련자로 제가 찍었던 거 미국 운달과 일본 평강하면서 조삼모사식으로 옐런이 달래주고 파월도 나와서 어쩌어쩌 하니까 시장은 다시 상승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오늘 파월이 다시 등판해가지고 여기서 방심하거나 설레발치지 않고 계속해서 인플레가 진짜 잘 떨어지는지 참을성을 가지고 보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 말은 매번 하던 말이고 그리 충격받을 일도 아닌데도 어제 시장은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죠. 사실 그동안 쉬지 않고 7, 8일 동안 랠리를 너무 무섭게 이어오다 보니까 그 피로감도 있고 이래도 정말 괜찮나 하던 와중에 파월이 이런 얘기하니까 마침 눈치 보다가 서로 급하게 차익 실현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뭐 그런지 어떤지는 며칠 더 두고 보면 알 거고요. 진짜 중요한 얘기는 이제부터 있습니다. 따로 있습니다. 뭘까요? 어제 했던 얘기를 잘 씹고 뜯고 맛보고 하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공급 측면의 개선으로 인플레이션이 억제되는 도움을 더 이상 받기 힘들 수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상품 서비스 노동의 공급 개선에 따른 인플레이션 억제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는 의미다. 따라서 이제는
공급이 아니라 수요를 억제해서 인플레이션을 목표치로 확실하게 낮춰야 한다는 측면에서 금리를 우리가 더 올릴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즉 앞으로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한 진전의 더 큰 부분은 총수요의 성장을 억제하는 긴축통화정책에서 비롯돼야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고 합니다. 힘을 얼만큼 줬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하죠. 이거 지금 이제 같이 한번 이게 뭔 얘기인지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시장은 오직 파월이 바로 일주일 전과 달리 다시 이번에 매파적 언사를 더했다는 사실에만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사실 보다 중요한 내용이 숨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근데 갑자기 뭔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 사람들이 난입했다고 하죠. 환경론자들이 환경운동가들이 난입해서 야 이 새끼야 지금 지구가 죽어가는데 그거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다고 막 난리를 쳤다고 하죠. 그래서 파월이 놀래갖고 후다닥 경호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도망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좌중이 정리가 되고 다시 나와서 말을 이어갔다고 하죠. 맞습니다. 이 환경운동가들의 말이 지금 이런 금융정책 뭐 어쩌고 세상이 뭐 이럴 때가 아니죠. 다 같이 뭐 금융이고 전쟁이고 뭐 신냉전이고 다 때려치고 다 같이 손잡고 다 같이 살아보자 하고 지구를 살리려 지금 노력을 해야 되는 이미 골든타임을 놓쳤는데도 정신들 못 차리고 있죠. 그렇다는 겁니다. 자, 파월의 매파적인 발언 속에 숨은 중요한 기조 변화를 살펴보죠. 공급망 개선, 노동 참여율 개선 등으로 누릴 수 있는 인플레 완화 효과는 이제 다 봤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가 이대로 식지 않고 끈끈하다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부터는 능동적으로 총수요를 억제시키는 수밖에 없다. 즉 팬데믹 때 발생했던 게 뭐냐면 일시적인 공급망 장애, 전염병 때문에 전세계 돌림병 때문에 다 올스톱 됐죠. 공장도 다 문을 닫으면서 생산이 감축됐죠. 근데 그 이후에 슬슬 풀리면서 다시 경제가 돌아야 된다 하니까 뒤늦게 공장에서 잘랐던 사람도 다시 고용하고 물건도 다시 들여와서 공장에서 생산하고 해야 되는데 모든 게 예전처럼 금방 안 돌아가고 여러 가지 걸림돌이 생기면서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수요는 다시 확 늘어나는데 공급이 다시 예전만큼 돌아오는데 너무 이거저거 걸림돌이 많아 힘든 겁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공급망이 경색됐다고 하는 겁니다. 생산 감축과 다시 그 이후에 재생산하는데 시간차에 의한 그런 장애, 물류의 장애, 거기다 또 전쟁까지 겹치게 되면서 전쟁의 변수까지 거기에 더 악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물건은 다시 팬데믹 때 안 쓰다가 팬데믹이 끝나가면서 다시 물건을 이만큼 쓰겠다고 하는데 공장들에서 예전만큼 생산을 못해요. 기억들 나시죠? 그래서 반도체가 막 없어서 못 팔아서 반도체 막 가격이 막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막 뭐 난리들 났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 공급망이 다 이제 예전처럼 예전 수준으로 완벽하게 해결이 됐다 이겁니다. 해소가 되었다. 실제로 하도 그냥 사방에서 반도체 찾는 데는 많은데 반도체 만들기는 어렵고 다시 하니까 반도체 가격이 엄청 올랐었지만 열심히 들어갔고 대량 생산했더니 이제는 어떻습니까? 너무 많이 만들었어. 재고가 너무 많어.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 재고 처리하는데 지금 3분기째 지금 노력 중이죠. 4분기 이제 되고 있습니다. 계속 재고 이제 완전히 바닥나고 반등한다 2분기 1분기부터 그랬는데 지금 계속 미뤄지고 있어요. 이번 4분기는 진짜 어떤가 보자고요. 예. 결국은 이런 것들이 전부 다의 공급망 장애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다 해소가 됐다 이겁니다. 여러 가지 지표를 봤을 때. 그리고 팬데믹 때 우리가 사람들한테 전염될까봐 전부 사회 봉쇄에 들어갔었죠. 모두 집에만 있고 그랬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겁내지 않고 그런 거 겁내지 않고 사람 많은데 술집도 가고 노동 현장으로 다 복귀도 합니다. 일하겠다고. 그래서 이미 그런 노동시장의 공급, 노동력의 공급 현장도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거의 99% 복귀가 이루어졌다고 본다. 맞는 말이죠. 다들 동의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요.
지금까지는 별다른 경기 침체나 큰 고통 없이 인플레가 많이 떨어진 게 사실이에요. 1년 사이에.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왜 그랬나 자기들이 따져보면 바로 이런 한때 꽉 막혔던 공급망이나 노동시장에 이런 공급줄이 공급망 완화와 노동시장 복구 등이 이루어지면서 그런 효과라 본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팬데믹 때 꽉 막혔던 공급망, 생산이 잘 안 되는 거, 사람들이 다 일 안 하겠다고 집에만 틀어박힌 거, 그런 것들이 이제는 예전 팬데믹 일어나기 전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다 사회가 정상화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올랐던 물가,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제대로 물건은 생산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일어났던, 수요는 많은데 일하겠다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너무 힘들었던, 그래서 막 사람들 임금 어마어마하게 많이 줘야 됐던 그런 시절은 이제 팬데믹이 잦아들면서 끝났다. 그래서 그렇게 올랐던 물가가 자연스럽게 뚝뚝 지금까지 떨어진 것이다. 이렇게 본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팬데믹 이전의 물가 수준이 2% 수준까지 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3%대 수준에서 절대 안 떨어지고 있다 이거죠. 지금 몇 달 동안. 즉 하지만 이제 모든 이런 공급망 경색, 노동시장도 팬데믹 이전으로 다 특별한 왜곡된 거 없이 다 회복이 됐다고 보는데, 그래서 그동안 물가가 뚝뚝 떨어졌다고 보는데, 이제 2% 목표를 코앞에 두고 좀처럼 떨어지질 않는다 이거죠. 이게 불안하다. 그래서 지금 조금 둔화되는 것 같다 어쩐다 나오는 거 이런 페이크 같은 지표들로 우리는 섣불리 판단할 수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즉 여기서 다 떨어진 것 같은데 다시 또 어떤 요인이 생기면서 더 이상 안 떨어져서 혹은 물가가 다시 또 고개를 살짝 들어서 언제든 금리를 다시 올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불안감이 아직도 있다 이겁니다. 실제로요. 오스트레일리아, 호주가 엊그저께 금리를 올렸죠. 호주는 일찌감치 금리를 동결하기 시작해서 5번 연속 금리를 동결했던 나라입니다. 올해 들어서. 그런데도 그 동결할 때마다 인플레는 여기서 더 이상 안 오르고 잘 잡힌 상태로 있더라 하고 안심하고 동결만 계속 했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 안 되겠다. 인플레가 안 잡힌다. 그러면서 호주도 지금 굉장히 경기 침체 우려, 가계부채 우려, 경기 위축 우려 그런 것들 지금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금리를 5번 만에 이번에 새로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보면 미국도 그러지 말한 법이 없다 이겁니다. 딴 나라로 그렇게 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지금 한 석 달, 넉 달 괜찮았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말아라. 호주도 그렇게 5번 동안 금리 동결했다 다시 올리지 않았냐. 자기들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방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또 여기서 섣불리 금리 인상이 끝나간다는 인식을 사람들에게 주게 되면 진짜 이제 미국도 금리 인상 다 끝났대. 이게 사람들한테 퍼지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그것이 실제로 인플레이션을 재점화할 수도 있다. 금리 인상 끝났네 하면은 이제 앞으로 내려갈 일만 남았대 하면 다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영끌 해야지 하고 다 은행으로 가서 대출해 주세요. 부동산 가격이 이제 오를 일만 남았네. 지금 나 끌어모았습니다. 영혼까지. 그런 욕심 부리는 사람들도 막 나오거나 아무튼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풀어주면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게 되면서 실제 그것이 시장에서 여러 가지 자산 가격에 다시 한번 거품이 슬금슬금 끼게 되면서 인플레이션을 촉진하는 그런 효과가 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장의 한두 달 지표를 봐도 그것을 단순한 페이크라고 생각할 뿐 절대 방심하지 않겠다. 계속적으로 시장이 언제든 다시 금리 인상을 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리고 싶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좀 제가 길게 얘기를 해봤는데요. 자세하게. 어차피 뻔한 얘기였지만 요즘 시장의 반전된 분위기와 비교한다면 확실히 좀 찬물을 끼얹는 다분히 매파적 발언이긴 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좀 반응했다고 하는데 사실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니란 거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발언이 여기 숨어 있는데 바로 뭐라고 했냐면 위에 얘기한 것 중에 다시 한번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공급망 완화, 노동 참여율 회복 등의 팬데믹이 지난 이후에 포스트 팬데믹 효과가 나올 만큼 나왔는데도 팬데믹 때 꽉 막혔던 공급망도 다 지금은 해소됐고 집에만 나 일 안 하고 집에서 쉴래 자기가 혼자 나가 다 벌어 했던 사람들도 다 나와서 일하게 됐고 그래서 인플레이션 공급이 꽉 막혀서 왔던 인플레이션이 뚝뚝뚝뚝 물가가 떨어져서 안정이 됐는데도 인플레가 2%까지 안 떨어지고 어느 순간에 딱 멈춰서 걸려서 안 내려오더라 이거죠. 그거를 자기들이 캐치했다라고 파월이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것은 상품 서비스 노동의 공급 개선에 따른 인플레이션 억제 효과를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제 연준이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겠습니까? 연준이 할 수 있는 방법은 항상 무기는 하나뿐이죠. 통화 금리 정책 수단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연준은. 이걸로 인해서 자기들이 할 건 뭐냐? 이제는 공급 쪽에서 해소될 건 다 됐다. 그래도 인플레가 안 떨어진다. 그럼 이제 건드릴 건 뭐냐? 수요를 억제하는 겁니다. 총 수요를 억제해서 인플레를 잡는 그런 고전적인 방법밖에는 안 남았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조금 경제 원론적인 얘기에서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한번 잘 들어보시죠. 물론 연준은 지금까지 1년 넘게 가장 빠르고 급하게 금리를 올려오면서 이걸로 인해서 자기들의 통화정책, 금리정책으로 인해서 시중의 유동성도 줄고 총 수요가 억제되기를 나름 기대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최근까지 보면 미국은 여전히 소비는 뜨겁고 식지 않고 오히려 지난 분기 경쟁 성장률은 아주 뒤통수를 칠 정도로 빵 뛰었습니다. 이 말은 곧 지금까지 취해왔던 연준의 금리 인상이 아직도 충분치 않다는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높이 금리를 많이 올렸는데도 전혀 수요가 위축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거는 뒤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뻘짓을 해서 그러지만 재무부가 계속 국채를 발행하고 하니까 그런 거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만약 인플레가 여기서 더 식지 않고 다시 꿈틀대는 모양이 나오거나 아니면 인플레이션이 계속 안 잡히면서 기대 인플레도 따라서 이제 항상 이런 높은 인플레 시대에 우리가 평생 살아야 되나 봐 하는 그런 기대 심리가 상향 평준화되는 그런 경향이 나라에서 나온다 싶으면 연준은 그럼 안 되죠. 그럼 인플레는 여전히 못 잡는 거, 영원히 못 잡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실제 경기 침체가 오던 말던 상관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금리를 올리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이미 우리가 아주 오래전부터 꾸준히 알고 예상하고 있던 바였습니다. 진짜로 처음 듣는데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정말 처음 듣는 건가요? 한번 같이 짚어볼까요? 연준이 할 수 있는 방법, 즉 가지고 있는 수단은 금리 정책과 통화량 조정뿐입니다. 이것을 조정함으로써 시중의 통화 유동성을 조정하고 이것이 시장에서 수요 동향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인플레는 처음부터 팬데믹으로 인한 세계무역 단절 그리고 그것이 채 복구되기 전에 이루어진 전쟁으로 인한 단절 거기에 또 미중 갈등이 본격화되면서 나온 신냉전 산업의 디커플링 즉 공장에서 중국에서 만드는 거는 우리가 다 제재를 가할 거야 하니까 공장 띄어다가 자국으로 돌아오거나 우방국으로 돌아가거나 하는 오프쇼어링, 프렌드쇼어링 등의 탈세계화, 경제구조 개편 현상이죠. 이런 것들이 쭉 이어진 거죠. 한마디로 이런 것들은 다 뭡니까? 공급망 자체가 변화하는 것이죠. 연준이 할 수 있는 거는 경제 이론에 의하면 이렇게 통화량을 통해서 금리 조정을 통해서 전체 수요를 조절하는 것이지 공급망이 변해서 오는 인플레이션 현상에는 별다른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자, 여기까지 들었는데 맞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다 하시는 분 이제 있을 겁니다. 그렇죠? 제가 처음 블로그 시작할 때부터 꾸준히 지적해온 바가 뭐냐면 이번 인플레이션은 수요가 너무 막 넘쳐가지고 사람들이 아무리 비싸도 내가 먼저 저걸 사겠어 하면서 물건값이 올라가는 그런 수요 인플레이션,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 아니고 팬데믹, 전쟁, 신냉전, 디커플링 등으로 이어지는 전체적인 공급망이 변하는 공급이 굉장히 예전에는 세계화 원리에 따라서 제일 싼데 거기가 공산사회든 사회주의 사회든 상관없이
중국으로 가서 뭐 좀 그런 데서 생산돼 가지고 나와 가지고 하는 그런, 그래서 모든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물가가 싼 시대에 살았죠. 세상에 지금 이 중국에서 그렇게 물가가 싸가지고 그냥 한 번 쓰고 이제 물건 좀 고장나면 어디 고치려고도 안 하죠. 전파사 같은 것도 다 없어졌죠. 그 몇 푼이나 한다고 그래요. 버려. 얼마든지 세계에서 제일 싸게 지금 물건이 나오는 그런 세계화 시대인데 그냥 새 걸로 사죠. 멀쩡한 거 막 버리고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물론 그만큼 물건도 허접합니다. 정말 요즘 물건 보면 옛날 물건은 정말 대를 이어서 언니 오빠 동생들한테 물려주고 옷도 꼬매서 다시 입어도 나프탈렌 딱 좀약 넣어가지고 장롱에 넣었다 10년 뒤에 꺼내서 좀 살 빠졌으니까 입어보자 입어도 아주 그냥 옷감도 짱짱하고 좋았는데 뭐 요새는 새 거라고 옷값이 뭐 거의 뭐 통닭 한 마리 값보다도 못해. 그냥 가볍게 샀다가 입다 보면은 한 번 딱 입었는데 단추가 뚜둑 떨어지고 단추 달고 기장 줄이면 옷값보다 더 비싸지는 그런 예, 어쨌든 그겁니다. 예. 옆길로 살짝 셀 뻔했어요.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드렸던 말씀이 공급망이 경색돼서 오는 인플레이션인데 이것은 연준이 가지고 있는 통화정책으로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게 어먼 뻘짓을 하고 있다. 괜히 이거 잡겠다고 거짓말 치고 있다. 자기들이 막 금리 올려서 잡겠다고. 그래서 연준은 실제로 이렇게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우리가 나서겠다 하는 그런 핑계를 대면서 사실은 효과도 나지 않는 작업을 하면서 연준이 뭐 아무리 통화정책, 금리정책 한다고 세계 공급망이 다시 세계화 예전처럼 돌아가나요?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도 자기들이 금리를 계속 물가가 안 잡혀? 금리 올린 게 아직 모자랐나 봐. 더 올려야겠네 하면서 계속 그 짓을 해서 결국은 어떤 효과가 났냐면 세계 경제에서 미국이 고금리가 되니까 전 세계에 퍼져있던 달러가 다시 미국 본토로 회귀되고 그러면서 전 세계 달러 자산에서 유동성에서 경색을 일으키게 되고 다시 전 세계가 달러만 귀하다, 달러 어딨냐 하면서 달러 강세로 집중하게 만드는 효과만 일으키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우연을 가장한 의도된 계획이고 이것이 바로 금융세력이 다음 차기 기축통화 패권을 가져가기 위한 마스터 플랜에 연준도 이렇게 열심히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제가 계속 지적해온 거 이제 기억나시죠? 아 맞다 뭐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 어쩌고 뭐 공급 인플레이션이 어쩌갖고 지금 하는 건 다 뻘짓이고 다 속으면 안 된다고 했고 듣고 보니 그랬네 그랬죠? 이제 기억나시죠? 요즘 김장하느라 바빠서 까먹으셨죠? 요즘 김장들 하셨나요? 제가 전에 회사 다닐 때는 그 회사에서 안에 이제 자체적으로 큰 구내식당에서 김장을 매번 해가지고요. 김장하는 날 또 다 이 수육에다가 해서 또 아유 침 고이네. 요즘 회사를 한다니까 그런 걸 얻어먹을 기회가 없네요. 참 요즘 근데 엄청 물가가 올라가지고 어떻게들 잘 모르겠네요. 참 침이 너무 죄송합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제가 했던 이런 지적은 저만 뭐 아는 척해서 저만 했던 지적은 아니고요. 이 월가의 장사꾼들 말고 제야에 계신 유명한 몇몇의 그 제야 경제학자들도 가끔 한 번씩 나와가지고 지적하셨던 문제입니다. 즉 정말로 니네가 인플레를 잡고 싶다면 지금 연준이 뭐 금리 정책에 이렇게 매달려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니네 미국 정부가 지금 중국하고 뭐 서로 디커플링하고 막 세계 경제를 뭐 다시 재편하겠다 신냉전 시대로 하는데 그거 포기해야만 이 문제가 해결된다. 그 사람들도 얘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미 세계는 전쟁 두 번째 전쟁까지 터지면서 이미 전 세계인들의 마음은 20세기 초반 때처럼 지금 분열되고 극단을 달리기 시작했죠. 냉전 진영 논리와 탈세계화 기조가 전 세계에 퍼지면서 원래는 처음에는 전 세계적으로 무슨 뭐 탈세계화돼서 뭐 공급망을 다시 다 분리되고 뭐 디커플링 한다고 택도 없는 소리 그거 하려면 드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고 그것이 참으로 불가능하고 험난한 길이다 안 된다고 처음엔 코웃음들 치셨지만 그런 것들이 무색하게도 지금 1년 2년 만에 결국은 시장 경제 논리를 정치 논리가 이겨버렸죠.
그래서 지금 차근차근 그 많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우직하게 진행 중인 겁니다. 이처럼 그동안에는 공급 충격과 관련해서는 통화적 정책 대응을 삼가해야 한다는 이 경제학자님들의 경제 이론이 있었는데, 그것과 대치되는 대응을 아니야 우린 할 수 있어 하면서 고집스럽게 해왔던 파월이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발언에서 그 방향을 바꾼 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변화라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경제학자들의 지적, 이런 일부 경제, 그리고 저도 이렇게 이런다고 될 문제가 아닌데 공급 인플레이션인데 참 괜히 이거 핑계대 갖고 지들 좋은 일 하려고 하네 하고 제가 꾸준히 지적했던 것들을 파월은 코웃음도 안 쳤지만 어제의 그 발언은 사실 그동안 자신들이 해오던 금리 인상이 어차피 지금의 인플레를 잡는 데는 별 의미가 없는, 괜히 시장만 고생시키고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만 가중시키면서 달러 강세만 유지하게 되었음을 사실은 스스로 자인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꼴로 저는 보여집니다. 파월도 사실 이런 경제학자들의 날카로운 비난과 지적이 그 뒤로 뒤따를 수 있다는 것을 의식한 건지 몰라도 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살짝 밑밥을 깔면서 변명 같은 사족도 살짝 덧붙이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어제 들어보니까 인플레이션을 장기간 지속하게 만드는 그런 공급 충격은 원래는 실제로 가계와 기업의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번 인플레이션이 공급망 충격에 의한 인플레이션이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할 건 없네 하고는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었다. 왜냐하면 어쨌든 그런 식으로 충격이 와서 인플레가 올라가면 사람들이 앞으로 점점 더 인플레가 오르겠네 하고 우려하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그게 실제 인플레이션을 더 촉발하니까 그걸 억제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금리 정책을 하든 뭘 하든 했어야만 했다. 살짝 그런 변명 같은 얘기를 한 줄 끼워 넣는데 제가 볼 땐 이것도 곱씹어보면 말이 안 되는 변명인데요. 사람들은 뭐 이런 거 집중하진 않겠죠. 대신 그 다음에 나온 말이 무서웠어요. 뭐라고 했냐면 그러니까 앞으로는 사람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안 꺾이는 것 같아도 우리는 단호히 금리를 더 인상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경제지표가 어떻게 나오든 좀 더 오래 지켜보겠다고 동결하는데 만약에 시장에서 보는 기대 인플레이션, 5년 기대 인플레이션 뭐 그런 거 봤을 때 그것이 오히려 점점 더 오른다. 그러면 자기들이 그것 때문에라도 금리를 더 안 내리고 계속 가져가거나 또 더 올릴 수도 있다. 그런 얘기까지 이번에 추가한 겁니다.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시장에 뭐 그 미시간대 같은 데서 발표하는 기대 인플레이션, 소비자 심리지수 있죠? 예. 그런 거 이제 조금 더 월가에서 아마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동안 연준이 매번 아직 금리 인상이 충분치 않다. 앞으로도 얼마든지 더 올릴 수 있다. 여기서 방심하지 말고 주의 깊게 시장을 더 관찰하겠다.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말해왔죠. 그런데 그 구실로 잡아온 기준은 조금씩 변해왔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억들 하시겠죠? 이제 처음에는 소비자 물가만 봤었죠. 그런데 에너지, 음식 등의 항목이 작년 하반기에 갑자기 뚝 떨어졌죠. 그 일시적인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확 올랐던 게 몇 달 만에 뚝 떨어졌죠. 그러니까 다시 뭐라고 하냐면 그때는 어차피 그런 에너지, 음식 같은 거는 식품값 같은 거는 단기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항목들이기 때문에 진짜 물가 동향을 파악하는 데는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단기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물가, 즉 코어 물가를 보겠다. 그때부터는 또 이렇게 말을 바꿨죠. 그래서 코어 물가를 또 열심히 봤죠. 그런데 코어 물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주거비인데 주거비 부분이 실물 경제에서 뚝뚝 지금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나온다. 그런 얘기가 작년 하반기부터 슬슬 나왔어요. 그러니까 금년 초에는 또 뭐라고 했냐면요. 연준이 주거비란 건 역시도 여러 가지 부동산 시장에 구조적 영향을 받아서 왜곡되기 때문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지금 보면은 미국의 어떤 집값이 뭐 굉장히 안 떨어지는 거, 주택 거래, 사람들이 고금리, 모기지 금리가 비싸가지고 대출받아 집 살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안 사는 건데도 집값이 원래는 그러면은 사는 사람 없으니까 안 팔리니까 떨어져야겠지 생각을 하는데 기존에 집을 갖고 있던 사람도 일단 금리가 요새 높으니까 안 팔고 그냥
기존에 살던 집에서 살지 하면서 매물이 안 나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집값이 지금 오르는 거고, 집이 귀해지면은 주거비 임대료도 쉽게 안 떨어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외에 부동산 시장에 특수한 영향을 받아갖고 주거비는 이렇게 다른 영향을 받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거비가 오르냐 떨어지냐만 보고 물가가 오르고 있네 떨어지고 있네 판단하기도 어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는 얘기고 저도 예전부터 이런 얘기 좀 했었죠. 네. 그래서 금년 초에는 또 연준이 뭐라고 하냐. 작년까지는 코어 물가를 보겠다 하더니 금년 초에는 에너지 식품만 제외하는 게 아니라 일단 주거비도 빼고 그 나머지를 더 중요하게 보겠다. 이른바 슈퍼 코어 물가를 더 중시해서 보겠다라고 말을 또 바꿨습니다. 기억들 하시죠? 그 슈퍼 코어는 그럼 도대체 뭐냐 봤더니 결국은 사람들이 밖에 나가 외식하고 뭐 임금, 서비스 물가 그런 데에 큰 영향을 받는다 이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노동시장에 엄청 집중하기 시작한 거죠. 사람들이 임금이 오르는 거는 노동시장이 얼마나 몇 시간 일했냐, 임금을 얼만큼 올려줬냐, 서비스 물가 같은 거는 얼마나 시장에 사람들이 일하러 나와 있냐 그런 거 보는 거잖아요. 예. 결국 임금과 서비스 물가만 치중해서 보겠다고 말을 이렇게 바꿨는데 이것들은 그동안 미국에서 거의 1년 가까이 지금 제조업 등의 경기는 계속 위축되는 와중에도 이런 임금과 서비스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었으니까 연준은 계속 인플레 안 떨어진다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는 드디어 최근 한 달, 두 달 사이에는 드디어 이러한 임금과 서비스 물가를 좌우하는 항목들도 뚝뚝 떨어지진 않지만 계속 오르는 걸 멈추고 서서히 둔화 조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근원 물가도 예전보다 약간 하향 안정세를 타기 시작했고요. 예. 그렇게 됐죠. 그래서 연준은 드디어 이제 더 이상 뭐라 할 구실이 없죠. 변명, 핑계거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두 달 전부터 금리 인상을 쉬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자기들이 보겠다는 거 다 전부 다 순서대로 다 어느 정도 안정되기 시작했으니까요. 자, 여기까지는 다 아시는 얘기일 겁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조만간 쉬어간다, 이대로 끝난다 얘기가 나오고 시장은 안정됐지만 동시에 그때부터 나온 얘기가 뭡니까? 이제부터는 조만간 약달러 시대가 될 거다. 금년 상반기 말부터 6월부터 그런 얘기들 막 엄청 나왔습니다. 5월, 6월부터 이미 미리 한두 달 앞을 보고 그랬는데 갑자기 금년 여름부터 8월부터 갑자기 연준은 금리 인상을 할 이유가 없다. 앞으로 시장이 다 그렇게 인정하는데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국채 금리가 막 오르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죠? 일본 중앙은행이 정책 선회하면서 태풍을 날려버린 거죠. 그래서 그렇게 연준이 금리를 동결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채 금리가 슬슬슬 자동으로 오르고 약달러로 빠질 거야. 전부 10명 중에 10명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반기에 강달러로 회귀를 해버렸습니다. 반대로. 그러던 중에 이제는 10월에 와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터진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작년 우크라이나 전쟁 때처럼 또다시 막 처음부터 이 못된 이 학살을 봐라, 이 멀쩡한 전쟁 범죄가 어쩌고 막 하면서 하마스를 푸틴하고 똑같이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감성을 막 흔들고 조종하면서 새로운 이념과 진영 논리, 냉전 논리로 이 전쟁을 작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딱 진화됐던 그 모습 그대로 똑같이 이어가고 싶어 했겠지만 누군가는 이번에는 오히려 이스라엘의 반인륜적 파시즘 행위가 더 부각되면서 물론 그런 거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나라는 안 그러지만 결국 비록 일은 지금 욕심대로 그들의 욕심대로 진행되고 있지만 중동에서 사실 문제는 수많은 민간인이 우크라이나 전과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처음부터 희생되면서 모든 국제 여론이 이제 이스라엘과 미국에 대해서 급격하게 차가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또한 국채금리의 급등에 전 세계 경제가 이거 뭔 일 터질 것 같아 이렇게 올라가면 진짜 뭔 일 터져 막 상업용 부동산이고 뭐고 막 하면서 모두가 예민해져 있던 마당에 세상은 미국이 또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서 많은 국채를 추가로 또 찍어낸대 하니까 그 돈으로 뭐 하려고 팔레스타인 민간인 더 죽이려고 그리고 지금 국채금리 올라갔고 세계에서 좀 곡소리 나고 있는데 여기다가 국채를 이스라엘 도와주겠다고 더 찍어서 국채금리가 더 올라가게 만들겠다고 막
미국도 나쁘고 이스라엘도 나쁘고 다 마음에 안 드네 막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10월 말까지 중국 비구이안과 헝다가 거의 회복 불가 판정을 딱 받은 마당에 일단 재무부는 안 되겠다. 여기서 괜히 더 갔다가 이스라엘 미국 죽일 놈 되고 여론의 압박이 어마어마하게 바이든과 민주당에도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살짝 시장의 관심을 딴 데로 돌리고 불만을 조금 사그라뜨리게 우리가 좀 립서비스 좀 해야겠다 나온 거죠. 그래서 재무부가 어차피 국채 발행하는데 조삼모사 이번엔 이만큼만 발행할게. 장기채 금리가 너무 올라 걱정된다며 단기채로 발행하고 4분기에 원래 이만큼 발행했는데 이만큼 조금만 발행할게. 대신 조금 발행한 만큼 내년에 더 많이 발행한다는 그런 조삼모사식인데 그래도 시장은 일단 환호하죠. 그리고 연준은 그 다음날 나와서 동시에 또 나와서 그날 뭐라고 했냐면 최근 시장에서 장기채 금리가 막 상승하고 그로 인한 시장의 부정적 영향을 굉장히 보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연준도 그거 굉장히 지금 신경 쓴다. 간과하지 않고 있다. 우려 깊게 바라보고 있다. 라고 말하면서 넌지시 재무부가 내놓은 그 발행 계획에 힘을 실어줍니까? 시장이 더 안도하면서 그때부터 국채 금리가 뚝뚝 떨어졌죠. 그런데 저랑 같이 꾸준히 짚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러한 파월의 그 당시 발언 이것은 사실 바로 며칠 전 10월 말 그 FOMC에서 나온 태도하고 전혀 상반된 언급이었습니다. 불과 일주일 만에. 기억들 하시겠지만 제가 영상도 만들어서 8월 달에 있던 잭슨홀 회의와 9월에 있었나요? 잭슨홀 회의와 그 다음에 10월 말에 있었던 FOMC에서 파월이 두 번 다 뭐라고 했었냐면요. 요새 시중에서 뭐 장기채 금리가 막 올라가서 뭐 걱정된다 하는데 장기채 금리가 지금 막 10년물 올라가는 거는 시장에서 듀레이션이 긴 텀 프리미엄을 따라잡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우리 연준이 관여할 바가 아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동안 못 올랐던 단기채가 금리가 오르는데 상대적으로 저주해서 못 올랐던 장기채 금리가 뒤늦게 따라가는 시장의 자연스러운 흐름이고 현상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우리 연준한테 뭐 어떻게 생각하냐 어떻게 이거 가만둬도 괜찮냐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시장의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우리 연준이 사실 그거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일이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연준이 금리 정책을 조정을 하게 되면 영향을 받는 건 단기금리입니다. 단기물 금리. 장기채, 장기물 막 5년물, 10년물 금리, 30년물 금리는 어떻게 되냐. 지금 연준이 당장 뭐 금리를 뭐 오른다 내린다 하도 그것이 10년, 30년 뒤에도 이 금리가 언제까지 될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연준의 결정에 단기물 금리가 영향을 받는 거지 장기물 금리는 영향을 거의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틀린 말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거 우리한테 물어보지 마라. 우리 연준이 관여할 바도 아니다. 분명히 그렇게 두 번이나 말한 거 제가 영상에서도 꼭 소개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11월 와가지고는 결국 시장을 달래기 위해서 여론과 민심이 미국의 무리한 이스라엘 지원에 대해서 더 반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미국 재무부가 꼼수를 부린 것이고 연준 의장 역시 은근히 거기에 힘을 실어주면서 자신의 주장을 살짝 말을 바꿔 번복한 것이 분명한데 어찌되었건 시장은 그동안에 이제 반발 매수 그리고 쇼커버링 현상들이 더해지면서 제가 그때 주식, 채권, 환율 시장, 원자재 시장 모든 섹터에서 거대한 포지션 섹터의 변화가 익스체인지가 일어났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었죠. 그러면서 커버링 현상까지 더해지면서 급격하게 포지션을 바꾸니까 숏이나 롱에 걸고 있던 것들이 전부 청산되고 반대 매매가 일어나면서 사실 또 급격하게 시장은 빵 뛰고 국채금리도 급격하게 뚝뚝 떨어졌다. 원유 같은 것도 뚝뚝 더 떨어지고 모든 섹터에서 환율도 막 뚝뚝 떨어지고 그런 변화들이 일어났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11월 9일자로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요거 한번 보시면요. 월가에 어떠한 투자기관이 지난주에 왜 이렇게 채권금리가 뚝뚝 떨어지는가 그리고 왜 그렇게 막 시장의 변화가 급박했는가 자기들이 일주일 동안 조사했답니다. 그리고 나온 얘기가 이겁니다. 전 자산군에 걸친 역대급 쇼커버링이 나왔었다. 골드만삭스가 쇼 포지션이 그것을 단순히 이제 증거 자료를 이 사람이 갖고 옵니다. 골드만삭스에서도 말하기를
자기들이 보니까 쇼 포지션을 가장 많이 쌓아둔 종목들만 꼽아가지고 모아놓은 지수가 있답니다. 그런 걸로 시장을 파악을 하는데 그날 봤더니 11월 3일에 그때 이제 재무부랑 뭐 파월이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뭐 뭔 얘기하고 했을 때요. 그때 무려 3.6%가 급등했다. 그리고 3일 뒤인 6일에는 다시 4.4%가량이 급락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3일 동안 포지션이 전부 급하게 청산되면서 반대 포지션으로 싹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실제 자기들이 보니까 지수로도 이런 변화가 있었구나라는 거를 알고 있었다. 즉 시장의 쇼 포지션이 지난 며칠간 급속하게 되돌려주면서 그 여파로 더욱더 환율, 국채금리, 주식시장에 큰 변동성이 생겼다라는 거를 실제 자기들이 분석 결과가 나왔다라는 기사입니다. 어제 기사. 제가 그러니까 저번에 그 시장에서 이런 변화가 있는 것 같다 하는 거 그냥 뇌피셜 헛된 소리는 아닌 게 증명이 된 거죠. 네, 감사합니다. 순댓국 하나 사 먹을게요. 자,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세계 경제와 통화, 금리의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두 파워맨이 누굽니까? 옐런과 파월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나란히 한 방향으로 이렇게 시장을 달래주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던 거죠. 자,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어제 파월이 이번 발언에서 내놓은 새로운 방향 설정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까지 쭉 얘기한 것. 즉 파월은 매번 연준이 바라보는 목표점을 전환시키면서 항상 고금리를 더 오래 가져가야 하는 이유와 근거, 즉 핑계와 구실로 삼아왔었죠. 그것은 바로 처음에는 물가, 근원물가, 슈퍼코어 물가, 노동시장, 냉정함 그런 것 등이었는데 바로 어제는 새로운 얘기가 나왔더라 이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게 뭐냐. 총 수요를 억제시켜야 된다. 또 이제 목표점이 바뀐 겁니다. 소비와 성장률이 떨어지는 꼴을 봐야겠다만 안심하겠다는 것이고요. 총 수요를 억제한다는 얘기는 그것들이 소비나 성장률이 앞으로 계속 뜨겁게 나온다면 그거는 절대 아직 금리 인상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은 겁니다. 결국 파월이 하고 싶었던 말은 이제 정리해보면 내년 상반기나 중반에 금리를 다시 인하하기 시작할 거라고 지금 설레발들 치는데 그러지 말라는 또 한 번의 경고였고요. 요즘 경제지표가 조금 둔화하는 것처럼 나오지만 그런 것쯤이야 언제든 변할 수 있는 거고 상당히 오랫동안 지켜봐야 하는 것들이면서 여전히 물가는 아직도 끈끈하게 사실이라는 것을 어제 얘기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매번 하던 경고의 리바이벌 수준이죠. 그리고 이제 조금은 색다른 발언을 한 거를 우리가 주의 깊게 보자. 인상 깊게. 그게 뭐냐? 바로 이제 공급망 경색은 거의 풀렸고 사람들도 노동시장으로 다시 다 몰려나와서 예전 수준을 회복했는데도 불구하고 물가는 어느 수준 이상으로는 떨어지지 않고 있기에 만약 이대로 물가가 더 안 떨어진다면 그때는 이제 비로소 우리가 나서야 되는데 연준이 나서서 할 수 있는 건 뭐냐? 수요를 억제시키겠다. 수요 억제시키는 거는 금리를 더 올리거나 긴축을 더 시게 당기겠다. 그 얘기입니다. 아니면 최소한 지금의 고금리를 더 오래 가져가겠다라는 겁니다. 사실 아까 제가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지금까지 금리를 그렇게 높이 올렸는데 뭐 이게 이제 공급망 해소 때문에 막 된 거라고 인정을 하면 지금까지 올린 건 뭐터로 올린 겁니까? 뻘짓한 거잖아요. 그냥 놔둬도 그럼 풀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자기의 그런 실책은 은근히 이제 인정은 하지만 아까 말한 그런 변명거리 늘어놓으면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살짝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눈구렁이처럼 싹 넘어가고 이제 앞으로도 공급망 풀려가지고 인플레가 뚝뚝 그동안 떨어졌는데 이제 더 풀릴 공급망도 없다. 노동시장에도 충분히 사람들 다 몰려 나왔다. 그런데도 안 떨어지면 여기서 우리가 절대 금리를 멈출 일은 없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기서도 안 떨어지면 이제 더 떨어지라고 금리를 계속 이 상태로 더 높게 유지하면서 계속 쥐어짜거나 필요하면 더 올리는 그거밖에 없다라고 자기들이 보는 건 이제 뭘 본다? 공급이 아니라 공급망이 완화됐다 그런 거 보는 게 아니라 수요가 억제되는가, 사람들 소비가 떨어지는가, 경제 성장률이 팍팍 떨어져서 둔화 침체로 가는가, 그게 나올 때까지는 계속 지켜보겠다 이런 식으로 말했다는 점입니다.
즉 앞으로는 필요하다면 수요를 파괴하고 경기를 침체시켜서라도 물가 잡는 것에만 집중하겠다고 발표한 건데 저는 이게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지금 물가가 떨어지고 경기가 조금 둔화하는 것 같으면 인플레도 잘 잡혀갈 테니까 연준은 금리를 인하하겠지 하는데 연준은 지금 다시 또 전혀 다른 소리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가가 떨어지려면 반드시 수요가 억제되고 경제가 뜨겁게 식어야만, 지금 뜨거운 경제가 식어야만 가능한 거라고 본다. 그래서 경기 침체 둔화가 조금 와도 오히려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야. 이 방향으로 가야만 인플레가 떨어져 하고 계속 더 오랫동안 지켜보겠다라고 또 한번 목표를 설정한 거죠. 즉 앞으로 연준이 이대로 금리를 계속 높게 가져가면 경제 부분 어디선가는 부러지는 소리가 나면서 우는 소리가 나오고 곡소리가 나오고 우리 다 죽어요 하는데 우리는 그런다고 해도 눈 하나 깜짝 않고 물가 잡히는 것에만 집중하면서 2% 갔냐 끝까지 그것만 물고 늘어질 테니까 울어도 소용없을 거라는 사실 경고이고 첫 번째 밑밥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파월이 이렇게 말하고 나서 들어가고 나서 항상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 말을 굉장히 애매하고 중의적인 표현을 쓰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으면 잘 이해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그런지 파월 들어가고 나서 그날 같은 자리에 토론자 같은 패널로서 나와있던 우리 이분 고피나스 IMF 부총재 제가 작년부터 여러 번 출연시켰죠. 왜냐하면 저는 이 사람을 이 국제금융 배후 세력의 이번 크리스티나 그 게오르기에바 총재 다음으로 차기 후보로 지금 점 찍어두고 키워주는 사람이 아닌가라고 지금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파월이 들어가고 나서 이 IMF에 제가 개인적으로 차기 유력 그 후보 지도자로 점 찍고 있는 우리 수석 부총재 고피나스님께서 미모도 상당히 좀 분위기도 있으셔요. 지적이고 어떤 좀 영화배우 같은 느낌. 이 고피나스 분께서 나와서 아래와 같이 또 갈무리를 하더라고요. 제가 딱 들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만요. 제가 동시통역 해보니까 이분이 어제 뭐라고 했냐면 우리 오빠 말 잘 들어라 이 새끼들아 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준다. 통화정책 완화나 금리 인하에 대해 생각하는 건 아직 시기상조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장과 소통하는데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우리 오빠가 사람이 좋아서 그렇지 나 같았으면 그냥 니네들 자 이런 건 다 제가 MSG 좀 첨가한 거고요. 괜히 했네요. 지금 해보니까 너무 좀 그렇네요. 결국 진짜 했던 말은 요겁니다. 밑줄 그어놓은 통화정책 완화나 금리 인하에 대해서 생각하는 건 아직 시기상조다. 딱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장과 소통하는데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의미심장하죠. 고피나스도 딱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앞으로 계속 금리가 계속 높게 유지돼서 경제 부분 어디선가 이제 뭐 무너지고 어디가 힘들고 막 또 뭐 경제 문제가 터지고 나와도요. 그래도 물가가 2%로 지금 안 내려가는 게 확실하다 하면은 눈 하나 깜짝 않고 오히려 이것이 인플레를 잡는 올바른 방법이다 하면서 계속 유지하겠다는 은근히 좀 그 살인 예고 같은 아니면 이제 그 예고 홈런 같은 그런 밑밥을 어제 이제 새로운 목표점 연준은 이제 물가 보고 근원 물가 보고 슈퍼코어 보고 노동시장 봤었는데 이제는 이쪽을 보겠다라는 그런 설정이 아닌가 저는 약간 이 부분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채 금리 잠깐 해볼까요? 어제 연준의 파월이 저런 말을 했으면 당연히 매파적인 발언이라 생각을 하고 시장에서 단기채 금리는 다시 오르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어제 장기채 금리도 다시 올랐다고 합니다. 잘 떨어지던 장기채 금리가 살짝 좀 왜 그럴까요? 왜 다시 반응했나 볼까요? 재미로 한번. 물론 뭐 하루 잠깐 뭐 고개 올렸다고 드디어 장기채 금리는 다시 또 상승이다 그렇게 얘기하기 어렵죠. 그래도 한번 보자고요. 장기채 문제로 돌아와서 파월은 잭슨홀과 10월 말 FOMC까지만 해도 시중에서 장기채 금리가 막 급하게 올라가는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시장의 자연스러운 수요 공급에 의한 현상이고
그동안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하면서 못 따라잡았던 그런 장기채 금리의 저조한 성적이 비로소 단기채를 따라잡으며 텀 프리미엄이 제대로 적용되는 자연스러운 시장의 과정으로서 우리 연준이 여기에 뭐라 관여하고 평가할 바가 아니다. 분명히 그랬었거든요. 제가 다 박제해놓고 스크랩 해놓고 기록해놓기 때문에 거짓말 못합니다. 그러나 불과 그로부터 며칠 지나지도 않은 11월 초에, 그러니까 저번 주에 재무부 옐런이 국채 발행 계획을 딱 하는 날, 그날 함께 한 발 뒤로 물러서면서 지금 시중에서 급하게 오른 장기채 금리가, 그러니까 조금 제가 좀 헷갈리게 좀 설명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 10월 말까지만 해도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어디 두어 번 했었단 말입니다. 장기채 금리 상승은 연준이 관여할 바가 아니다. 그런데 이제 10월 말부터 11월까지 FOMC 회의를 하고 11월 1일 날 이제 기자회견 발표를 하러 그 다음날 이제 나와가지고, 그렇죠. 얘기를 하는데 이때는 좀 다른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뭐라고 했었냐면은 지금 시중에서 급하게 오르는 장기채 금리가 어느 정도 자체적인 우리가 금리 인상을 한 것 같은 그런 비슷한 긴축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금리 결정하는데 이런 걸 고려해서 신중하게 움직일 거다라는 식으로 또 바로 며칠 만에 말을 180도 바꾸면서 시장을 달래준 거죠. 그래서 마침 그때 옐런이 내놓은 조삼모사 국채 발행 계획 두 가지가 합쳐지면서 시장이 와, 옐런하고 파월 둘이 동시에 저렇게 말한다는 거는 그렇지, 이제는 국채 금리는 쭉 내려가고 주식은 상승한다는 얘기겠지. 금리 동결 끝났어. 그런 확신을 심어준 거잖아요. 그렇게 시장을 달래주고 그랬던 거죠. 그런데 어젯밤에 또 저렇게 색깔을 또 싹 바꾼 겁니다. 갑자기 이제 전혀 설레발 치지 마라. 니네 요즘 며칠 동안 너무 좋아하더라 하면서 목표 설정도 살짝 바꾸고요. 카멜레온 같이 색이 변하는 거죠. 원래 이런 카멜레온 같은 사이코패스, 유체이탈 화법은 워낙 그동안 오랫동안 지적해온 점이라 이제 와서 새삼스레 놀랄 일도 아니죠. 그런데 어제 장기채 금리에 대해서는 별 말을 안 했어요. 파월이. 그러죠. 지금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지금은 장기채 금리가 뚝뚝 떨어지는데 만약에 앞으로 다시 또 계속 오르기 시작하면서 예전 5% 수준까지 또 올라가면서 시장을 겁박하게 된다면 그때 파월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뭐라고 할까요? 아직 그때가 안 와서 그때 가서는 또 파월이 어떻게 또 말을 바꿀지 카멜레온처럼 어떨지는 아직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제 파월은 여기에 대해서 말을 안 했지만 또 다른 연준은행 총재의 다른 사람의 입에서 이와 관련해서 의미 깊은 발언이 튀어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토머스 바킨이라는 리치먼드 연은 총재가 어제 그 어떤 인터뷰에 나와서 말하기를 장기금리가 막 오르는데 이것이 연준의 긴축 금리 인상을 올리는 효과하고 똑같아가지고 뭐 지금 그 변화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걸 딱 물어보니까 하는 얘기가 장기금리는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상당히 크게 움직일 수도 있다. 장기 국채금리가 통화정책 도구로서 유용한 변수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즉 자기들이 금리를 몇 프로 올리겠다 이번에 하면은 그거는 자기들이 그거를 되돌리기 전까지는 시중에 영구적으로 작용하면서 효과를 발휘하는 거죠. 그런데 장기채 금리 뭐 이런 것이 올라갔고 시중의 유동성을 자극해가지고 유동성을 긴축시켜서 금리 인상하는 효과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연준은 여기서 더 일 안 해도 된다. 장기채 금리가 오르면서 연준이 할 일을 대신 해주고 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실제 그래가지고 뭐 저번 주부터 시장이 그런 영향을 감안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근데 장기채 금리 솔직히 한 석 달만 살펴봐도 석 달 안에 이렇게 내렸다 저렇게 올랐다 막 변하지 않냐. 우리는 시장에 영구적이고 지속적인 확실한 어떤 금리 효과가 나도록 금리 정책을 하는 건데 장기채 금리라는 것은 시장의 국채 수요 공급에 의해서 또 뭐 갑작스런 어떤 뭐 이벤트나 어떤 변화, 시장의 투기적 쏠림 현상 등에 의해서 이랬다 저랬다 춤을 추는 건데 어떻게 우리 연준이 그걸 믿고
장기채 금리가 우리 할 일을 대신해 주네 하고 안심할 수 있겠냐. 그딴 건 신경 쓰지 말고 우리의 금리 통화 정책으로 시장을 조정해야 된다. 다시 또 그런 발언을 했다라는 겁니다. 즉 장기 국채 금리는 통화 정책 도구로서는 유용한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파월 의장이 최근 했던 발언과는 약간 엇갈린다. 파월 의장은 11월 초에 지난 1일 기준금리 동결 후 열린 FOMC 기자회견에서 최근 몇 달 동안 장기 채권 수익률 상승으로 금융 여건이 긴축됐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은 자기들의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말을 살짝 바꿔가지고 시장을 안심시켜 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또 전혀 다른 얘기를 하죠. 이 사람이. 파월도 그러면서 다시 그 당시 파월의 발언이 재집중되고 조명받고 있다고 합니다. 즉 파월도 그때는 시장을 달래려고 장기채 금리가 오르는 게 우리 연준이 하는 일을 어느 정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걸 고려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지만 그 당시 연설문을 다시 뒤집어 보면 거기에다 또 사족을 달았었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 장기채 금리 상승을 비롯해서 달러 강세, 주가 하락 등에 따른 이런 긴축적 금융 여건이 충분히 시장의 긴축 효과가 우리가 안 해도 하고 있네. 장기채 금리가.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금리 쉬어도 되겠네. 그런 식으로 영향을 미치려면 이런 요건들이 지속성이 있어야 되고 또 연준의 정책 변화 예상을 반영한 게 아니어야 한다. 즉 연준이 앞으로 금리를 올리거나 내릴 것 같아서 장기채 금리도 이렇게 움직여야지 라는 식으로 시장이 먼저 설레발로 움직이는 게 아니어야 된다라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을 달았다고 합니다. 언제든 파월이 말을 바꿀 수 있다. 또 그렇게 우리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겠죠. 또 사이코패스처럼 나와가지고 장기채 금리가 올라가면서 근데 그걸로는 충분치 못해. 확실히 또 우리 연준이 금리 조정을 해야지. 언제든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어제 나왔다는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어제까지 해서 이번 한 주 동안 장기물 국채 낙찰 결과가 이미 모두 나왔습니다. 화수목 3일 동안 특히 파월의 발언이 있던 날 어젯밤 그 중에서 가장 듀레이션이 긴 30년물 장기채 발행이 있었는데요. 어제 생각보다 굉장히 응찰률이 저조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30년물 같이 긴 거는 예상보다 훨씬 더 적게 발행하기로 했죠. 잘 팔리고 금리가 안 오르게 하려고 옐런이 그렇게 조정했다고 했죠. 그런데도 어제 굉장히 안 팔렸죠. 어제 보면 장기물 국채 수요도 약했다. 다시 한번 파월의 발언은 금리 인상과 동결에 관련된 것으로 단기채 금리에는 영향을 끼치지만 장기채 금리가 오르는 것은 사실 파월의 발언과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어제 왜 올랐을까요? 예상보다 훨씬 적은 양을 발행해서 시장에서 잘 소화되도록 신경을 옐런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미국 장기 국채가 어제 30년물이 얼마나 안 팔렸는지 굉장히 충격적으로 안 팔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은 것들은 항상 재무부와 은행들이 우리가 저기 뭐 일일 호프 같은 거 티켓 팔았는데 안 팔리고 남으면 다 하숙방에 저기 들고 가서 자기 친구들한테 자기가 다 팔든지 해야 되죠. 예전에 대학 때 그랬는데 저기 다단계 같은 거 내가 다음 등급 회원으로 올라가야지 해가지고 물건들 다 가져왔는데 이거 안 팔리면 자기가 다 사는 거죠. 그것처럼 미국 재무부에서도 국채를 발행하는데 외국에서 뭐 이만큼 사주고 뭐 개인들이 사주고 뭐 딜러들이 사주고 했는데도 이번에 안 팔리고 남았다 하면은 그거를 다시 자기들이 자기 식구들 주요 은행하고 증권사들한테 할당해 주는 겁니다. 야 이거 너 이만큼 네가 사 하고 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프라이머리 딜러거든요. 근데 프라이머리 딜러들이 항상 남아가지고 억지로 가져갔던 물량은 항상 12% 정도 됐었는데 이번에는 24.7%였다. 어제는 2배가 넘었죠. 엄청 안 팔렸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죠. 이번 주에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순서대로 3년물, 3년물은 뭐 이제 그렇게 장기물이라고 할 수는 없죠. 5년 이상은 돼야 되죠. 그리고 이제 중요하게 보는 10년물 수요일 날, 그 다음에 목요일 날 제일 긴 30년물 이렇게 경매가 이어졌는데요. 3년물은 잘 팔렸습니다. 10년물은 조금 약했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무난하지 했어요. 근데 어제 30년물이 너무 안 팔렸어요. 이게 왜 이러냐 스근스근 했는데 당시 나온 뉴스가 중국도 굉장히 미국 국채를 일본 다음으로 제일 많이 사주는 3대 큰손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번에 사줘야 되는데 그걸 사주는 중국의 공상은행이 마침 해킹 공격을 그때 받아가지고 클릭을 못해가지고 컴퓨터에서 제때 응찰을 못해서 미국 국채를 못 사줬다. 그래서 이렇게 응찰률이 안 좋고 낙찰이 금리가 높았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 그렇지 했는데 그런데 반나절이 지나고 나온 조사 결과에 의하면요. 당시에 중국에서 트레이더들은 중국의 공상은행이 해킹으로 먹통이 됐을 때 좀 당황하긴 했지만 바로 다른 금융기관들을 통해 우회해서 거래들을 다 했답니다. 따라서 해킹 공격 영향으로 인해서 국채시장 영향은 그리 크지 않았던 것으로 판명됐다고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여기 보시면 기사 보시죠. 결국 이걸 보면 뭡니까? 저번 주부터 재무부의 조삼모사 그리고 파월의 장기채 금리는 뭐 자기가 신경을 어느 정도 자기도 쓰고 있다 이런 립 서비스 발언을 시작을 해서 그때부터 시장에서는 거대한 그 모든 자산군에서 포지션 변화가 일어나고 거기에 반대 매매, 쇼커버링까지 겹치면서 국채 금리가 크게 반락을 했었지만 결국 제가 조삼모사라고 했었죠. 장기적인 수급을 볼 때 이대로 순순히 장기채 금리가 정말 하락할지 아니면 적어도 오르지는 않더라도 계속 어느 정도 높은 수준에서 상단을 유지할지는 제가 볼 때는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좀 더 지켜봐야 할 문제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날 추운데 밖에 운동 나가시는 우리 그 아줌마 아저씨들, 엄마 아빠들, 독거노인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따뜻한 차 한 잔 저녁에들 여러 잔 드시면서 몸도 마음도 따뜻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신 구독자분들 감사합니다.